있고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한 기념을 하는 날,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가 신명기 32장 7절 말씀에 역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가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요 바디를 두 자로 얘기하면 역사예요. 역사를 물어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애국가에서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되어 있고, 충성교회가 또한 기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대한민국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이 의미를 갖습니다. 사진 영상 좀 띄워줘 보세요. 우리 돌비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 태극기봉에 있는 돌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말을 전했는데 이 고민이 있어요. 이게 모세가 그 고민 제기가 5절, 6절 얘기해요. 5절, 6절 때문에 이렇게 갑니다.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은 세대로다. 삐뚤어진 세대로다. 6절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는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왜 이 국가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모세가 얘기를 하냐면, 이 세대가 삐뚤어진 세대고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라서 역사 좀 알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면 이제 이거를 삐뚤어진 세대, 어리석은 백성, 이 백성은 역사에 대한 인식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로 현대 사회로 끌고 오면, 지금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역사와 단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와 윤리를 못합니다. 현재 시대에 우리 학생들 윤리 100점 받는 사람, 역사, 국사나 세계사, 역사 100점 받는 사람 없어. 옛날에는 한 반에 대여섯 명씩 있었어요. 이 역사 인식이 우리 아이들에게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학력을, 평균을 끌어올리려고 하면 그 만회하는 학과가 있어요. 사회, 역사, 윤리. 거기에서 만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요. 그래서 개인주의 시대에 나타나는 일이 역사를 단절시켜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역사하고 윤리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 젊은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Now and here.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서 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어제 목사님들이나 우리 이상원 장로님이나 연세 있는 분들이 역사 얘기하려고 하면은 애들이 그냥 문 콱 닫고 아이고 꼰대 또 잔소리 하네 이러고 무조건
싫어. 역사 얘기하면. 이게 오늘날 MZ 시대라고 하는 지금 30대, 40대까지 이래요. 청소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역사인식이 없어요. 그게 개인주의 사상의 특징이고, 두 번째로 단편적인 사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결정을 즉석 결정하고 낭만이 최고고 쾌락이 최고고 순간적으로 나만 좋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학업에서도 나타나요. 영어 잘하는 사람은 영어만 잘해요. 수학 잘하는 사람은 수학만 잘해요. 음악 잘하는 사람은 음악만 잘해요. 다른 거 관심이 없어요. 단편적인 사고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가요. 이게 개인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미 좋은 대학교 가려고 학교 가려고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 외에는 애들이 다른 것 단편적인 전문 분야로 만들어가요. 합리적으로 다른 것을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개인주의적인 현상이고, 또 한 가지가 세 번째로 새로운 불멸성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주인공처럼요. 영화 주인공은 안 죽어요. 막 총알도 막 싹싹 잘 피워져요. 막 영화 주인공은 안 죽어요. 그래서 현대 젊은이들은 영화 주인공이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애들이 다 자기가 겁나게 이쁜 줄 알아요. 그런데 구경 이렇게 쳐다보면 별로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냥 자기가 이뻐. 영화 주인공처럼. 요즘 애들 특징이에요. 또 그래서 이제 만화 영화나 이렇게 나오는 몬스터나 캐릭터나 이런 존재들은 안 죽어요. 그러고 초능력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왜 그러냐면 개인주의 사고원익으로 새로운 불멸적인 존재, 안 죽는 존재를 찾기 시작했는데, 이걸 문화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맞춰주려고 영화나 아니면 만화 영화나 책도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들 존재는 초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어린이 프로 보면요, 다 막 손을 이렇게 내밀어 보다 날라가고 막 이러죠. 초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막대기 같은 거 가지고 한 바퀴 삥 돌면은 막 초능력이 생겨가지고 변화가 돼요. 이게 현대의 개인적인 사고를 가진 우리 청년들이 요구하는 문화 패턴이에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애들이 싫어하면 그렇게 만들어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상업이 돼요. 그래서 막 몬스터니 무슨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런데 신비주의적이고 이단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현실하고 함정이고 안 맞아요. 어떻게 막 이렇게 요즘 그렇더라고요. 뭐 피 같은 거 집어던지면 갑자기 막 뭐가 돼요. 막 변화되잖아요. 막 빛이 나오고 갑자기 로봇가 나오고 막 요정이 나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별과 같이 되어 있는 무슨 목걸이 같은 거 걸고 있다가 갑자기 이걸 들고 막 흔들면은 막 변화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목걸이 붙들고 그거 해봐요. 아무 변화가 없어. 그런데 그렇게 이 문화를 끌고 가요. 이게 개인적인 사고예요. 다시 말합니다. 세 가지가 있어. 역사가 싫어요. 생각이 단편적이라서 자기 전문적인 분야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신비주의적인 경향이 있어서 불멸을 추구해요. 그런데 자신은 불멸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영화 주인공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불멸의 존재. 불멸의 존재는 예수 믿고 영원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끌고 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통합된 것을 가지고 MZ세대라고 그래요. MZ세대. 요즘 하는 말입니다. 개인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세대다. 이 사람들은 역사적인 것도 싫고 어른의 경험도 싫고 하나님의 말씀도 싫고 교훈도 싫어요. 나만 좋으면 돼요. 그래서 이들 세대가 30, 40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청소년들까지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서 40대 이하까지 쫙 깔려 있는 사고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세대, 우리 이상범 장로님 세대, 그다음에 우리 장로님들 세대가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그러면요, 이거 파악 못하면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걸 파악을 못하니까 막 이따 막 그냥 꼬나버리는 거예요. 막 꼬나버려. 옛날 말씀으로는 막 머리 박아 그러면 박는 줄 알아요. 그러면 요새 안 박아요. 왜 이러세요? 그러지. 선생님 왜 이러세요? 이러잖아요. 근무 시간에 추가 일을 요구해요. 이것까지 마치고 퇴근해라. 그러면 우리 세대는 예 하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 MZ 시대는요, 뭐라고 하냐면은 퇴근 시간 됐어요. 그리고 가. 안 해, 막. 그러면 막 우리 이 기성세대 아저씨들은 열받아, 막 죽이니 살리나요. 그런데 죽이고 살릴 존재가 아니요. 애들이 사고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선생님들이요,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 시켰다면 큰일 나요.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이해를 끌어내지 아니하면 안 움직여요. 퇴근 시간입니다. 그리고 모든 노동법을 연구해 가지고 갖다 들이대밀어요. 막 핸드폰으로. 보세요. 몇 조 몇 항, 몇 조 몇 항, 몇 조 몇 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나를 착취하십니까? 이러요. 걸려. 그리고 애들이 곧바로 112로 그냥 곧바로 신고하죠. 나만 편하면 되니까. 우리 청소년들의 사고입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를 좀 알아야 이 문제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금 모세도 그러는 거예요. 과거 옛날에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경험하고 광야를 통과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모세가 지금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대는 삐뚤어진 세대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났어요.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세대를 보고 이 세대는 젊은이들이 삐뚤어진 세대이고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제발 역사 좀 하나님에 관한 역사 좀 알아라. 그래서 역사를 알기 위해서 할아버지에게 제발 좀 물어라. 그런데 안 물어. 우리 애들의 역사 관계에 대해서 안 물어요. 윤리 관계에 대해서 안 묻습니다. 외우는 건 싫어요. 옛날에는 점수 평균을 올리려고 하면 몇 가지 과목만 외워서 90점 이상 100점을 맞으면 됐어요. 그런데 요새는 외우는 게 싫어요. 내가 한 가지라도 제대로 아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역사 인식이 안 나와요. 그래서 교회에서라도 이걸 해야 되겠다. 제가 그래서 앞으로 한 2주든 3주든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곁들여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그래요. 뒤에 있는 자들이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서산 태안 지역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부역자 발굴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신문과 지방 신문에 나왔어요. 부역자 발굴.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부역이라는 말을 몰라요. 저희는 압니다. 부역이 뭔지. 그러니까 국가에서 필요에 따라서 무작위로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가져가는 게 부역이에요. 옛날에는 뭐 마당을 쓸어라, 길을 쓸어라, 길가에 뭐 풀을 깎아라, 아니면 군인들이 쓰는 참호를 팔아 이랬을 때 부역이라고 해서 그 마을 청년들을 끌고 왔어요. 한 집에 한 명 이상 이 부역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하지 않으면은 마을 공동체에서 이 사람을 그러니까 왕따시켜서 퇴출시켜 버렸어요. 이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게 부역제도입니다. 지금은 부역제도를 않죠. 그런데 부역자 발굴 그랬어요. 그런데 부역자 발굴에서 시체들이 나왔는데 다 손이 뒤로 묶이고
하얀 옷을 입은 상태로 다 꼬꾸라져 죽은 시체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뼈를 발굴한 거예요. 무작위로 다 누구나 뒷손에 묶여서 죽어서 그냥 처박혀 있는 거를 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나왔죠. 그냥 무작위로 죽고 손이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6.25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부역이 뭔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 부역 사건으로 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 태안군 수원면입니다. 우리 지역 역사예요. 왜 태안군 수원면이냐고 하면 북한에서 웅진반도에서 어선을 타고 공비들이나 이 군인들이 인민군이 내려와서 직행해서 내려오면 딱 걸리는 데가 태안반도 수원면입니다. 거기가 딱 착륙하기 좋고 무조건 직진해서 해류를 타고 내려오면은 수원면에 딱 걸려요. 잘못 걸려서 금주를 타면 대산으로 들어가고 잘 타서 들어가면 수원면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왜 대사로 안 들어오냐면 대사로 들어가면 우리 요 앞에 가롤린만이라고 했는데 가롤린만으로 들어온 해류가 무진 빨라요. 거기를 통과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대사로 안 들어오고 수원으로 들어갔어요. 인민군들이 다 수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수원으로 들어가면 인민군들이 방어 진지를 만들려고 하면은 참호를 파야 되고 군사 시설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군인들은 전쟁을 해야 되니까 마을 사람을 불러다가 일을 시켜요. 그래서 이걸 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국군이 들어오면 국군이 들어와서 또 불러다가 또 일 시켜요. 그래서 이 죽는 사람들은 선량한 백성이에요. 국군이 들어왔는데 일 시키면 난 공산주의자니까 나 못해요 할 수가 있어요? 해야죠. 뭐 인민군이 들어가지고 공산주의자거나 아니건 간에 너 참호파, 밥해, 뭐해, 심부름 시키면 해야죠. 해야 돼요. 이게 부역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민군이 물러가고 나서 국군과 우리나라 경찰이 들어와서 각 마을마다 부역한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적극 참여한 자들에게 공산주의자다라고 이 죄명을 씌워서 무작위 처형했어요. 이게 부역자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각 마을마다 각 지역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남쪽에 있는 우리 군인들과 경찰들은 이 사실을 숨기고 싶어요. 자국민인 우리 군인이 우리 선량한 주민을 죽였잖아요. 숨기고 싶어요. 공산주의자들은 이것을 부각시키고 싶어요. 왜냐하면 국군이 자기 백성을 죽였다 이거요. 경찰이 자기 백성을 죽였다. 선동하기 무진 좋죠. 그래서 지금도 이 부역자 사건을 발굴하면 어떤 언론에서 막 선동의 언어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인민군이 들어왔을 때 국군에게 부역한 사람들은 인민군이 죽였어요. 그리고 국군이 들어오면 인민군에게 부역한 사람은 국군이 죽였어요. 그래서 이 선량한 백성이, 힘이 없는 백성이 6.25 전쟁사에서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팔자예요. 그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자면 지금은 이러한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하고 보상하고 하는 그런 시대지, 그거를 공산주의자가 좌파 애들이 끄집어 올려서 국군이 무슨 사건으로 해서 일본의 제주도의 주민을 죽였다, 수원만에 있는 이 주민을 뭐 절반 이상 죽였다, 이런 얘기를 막 선동해서 올리면 그건 공산주의자예요. 자기들에게 유익하려고 막 자꾸 끄집어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속을 뚫어보면 제가 지금 설명한 이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신문에서는 부역자 사건이라고 기록이 되고 일반 좌파 신문에서는
국군이 경찰이 우리 주민들을 죽였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칭상 부역자 사건이 맞아. 그러니까 인민군도 무진 죽였어요. 국군에게 식량됐다고 쌀 주었다고. 나중에 국군이 들어오면 인민군에게 쌀 줬다고 막 죽였어요. 그런데 쌀 내놓으라고 그러면 안 줄 수가 있냐고요. 와서 총 가진 놈이 와서 죽이는데 이거 달라고 이쪽으로 주고 이거 달라면 이쪽으로 주고. 그래서 300만이라는 사람이 6.25 때 죽고 1000만 이상 가족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부역자 사건이 무진 큽니다. 전라도에서 부역한 사람은 경상도로 이사가면 살면 돼요. 그러면 살아요. 경상도에서 부역자 사건에 걸리면 야반도주에서 전라도로 가면 살아요. 그런데 이 충청도나 경기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내 고향이 좋다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부역자 사건으로 다 죽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인 노무현의 아버지가 전라도 사람인데 경상도로 이사가서 진해에서 살은 거예요. 이 부역자 사건에 걸려서 애들하고 살 길이 내 고향을 버리고 타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산 가족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역사의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 6.25 전쟁은 누가 잘했다 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상 전쟁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팔 잘못되면 죽는 거예요. 양쪽 다 발 걸어놨으면 2번 죽어. 공산당한테 죽고 국군한테 죽고. 그러니까 좀 사람이 똑똑해야 돼요. 그래서요. 밀어내면 죽어요. 오늘 말씀처럼.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로다. 죽어요. 어리석고 지혜 없으면 잘 도망 다녀야 돼요. 이사 잘 가야 돼. 아무도 모르는 대로. 그러면 살아. 그런데 고향 좋다고 눌러앉아 있다가는 다 죽는 거예요. 이산 가족이 1000만 이상 생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해가셔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19세기에 러시아가 공산화될 때 공산당원이 4만 5천 명이었고요. 기독교인이 9천만 명이었습니다. 9천만 명. 그런데 9천만 명 기독교인이 있는 나라가 4만 5천 명의 공산당원들에게 잡혀먹었어요. 그게 러시아 공산화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전쟁터에서 죽었고 아니면 개종하지 아니하면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버렸죠. 9천만 명이 4만 5천만 명한테 졌어요. 그럼 왜 졌냐라고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역사가 완전히 전환되는 방법에 바꿔지는 방법에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요소가 사회, 종교, 윤리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9천만 명이 있는 기독교인이 있는 러시아가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4만 5천 명이 공격하는 것을 당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국가의 운명이 바뀌는 이유는 끊임없는 전쟁이에요. 사실 끊임없는 전쟁을 당한 나라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는 역사 전환이 올 수밖에 없어요. 많은 전쟁을 겪었고 일본으로부터 일제를 겪었기 때문에 역사의 전환이 오게 돼 있는 필연적인 요소가 6.25 전쟁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이 나쁘다, 남한이 나쁘다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역사가 필연적인 이 전환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 선택에서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것뿐이고 북한은 사회주의 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를 선택한 것뿐이에요. 필연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역사 전환이 있어야 됐어요. 세 번째로 역사 전환이라는 것은 천재지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천재지변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는 전쟁에서 바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 역사가
이스라엘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캄보디아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북한에 공산화할 때도 파키스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자로 바뀌어지는 공산화되는 나라들이 정책이 우민 정책이라고 가지고 오늘 말씀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을 만드는 거였었어요. 공산주의는 자유민주주의는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었고요. 이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공산주의자들이 무조건 공산화되면 첫 번째 하는 일이 지식인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지식인들이 제거해요. 부자들도 제거해야 됩니다. 부자들을 제거해야 돼요. 좋은 옷 입은 사람은 죽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메이커 옷 입고 다니면 죽는 거예요. 너덜너덜한 거 입어야 돼요. 지금 얘기 들었으니까 현실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리고 연애하면 죽어요. 공산주의 혁명 때 연애하는 사람들 죽어요. 당이 정해주는 대로 결혼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쁜 자들은 공산당원들이 다 가져가요. 정해주는 대로 가니까 이렇게 돼요. 안경 쓴 사람은 죽어요. 공부만 했기 때문에. 이반석 장로님 죽었어. 나도 죽고 공부들 안 해가지고 안경 안 써가지고 다 살건데. 그 죽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캄보디아에서 이 킬링피드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공산화될 때 공산당원이 와가지고 그래요. 방정식 할 수 있는 사람 이래요. 가서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을 인수분해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놈이 손을 대고 가로 열고 x 플러스 y 플러스 제곱 이랬네. 그거 죽어? 네가 생각하는데 방정식이 무언가 필요하냐고 죽는 거야? 그 질문할 때 잘 들어야 돼요. 수학 아는 척하고 영어 아는 척하면 죽어. 이게 백성은 어리석어야 돼요. 이게 우민적 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킬링피드 사건으로 캄보디아에서 이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식인들의 책을 다 태워버립니다. 기초교과서 국어하고 1, 2만 남아요. 책을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그 책을 다 태워버렸어요. 베트남도 그랬고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현 시대에 와서 모든 경제가 지식으로 움직여요. 정보, 통신, 신기술, 우주기술, 과학 이게 다 경제로 움직이는데 이 근간에 드는 지식을 공산주의자들이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자 나라들이 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해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어요. 누구나 공부할 수 있어. 누구나 지식을 취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반도체나 아니면 영상을 갖고는 이런 컴퓨터나 이게 세계 최고인 이유가 우리나라에 있는 이 지식산업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게 공산화가 되면 이거 가지고 하면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관리가 하기 때문에 천재들만 모아서 우주 개발하고 무기 개발하는 데만 해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통신기기나 삼성이나 애플 따라가는 그런 핸드폰 나오는 공산주의 국가가 어디가 있어요? 중국이요? 중국이 국내 한다고요? 애플이라 한국 거 못 따라와요. 못 따라옵니다. 지식이 안 돼서.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공산화 얘기 되고 이러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경제는 공산화된 나라들이 지식 산업을 벌였기 때문에 전 세계에 쳐져서 지금 후진국이 되는 거예요. 6.25 전쟁 당시에는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게 원조했어요. 6.25 전쟁 때. 지금 우리가 원조하죠. 왜 바뀌었습니까? 지식 산업을 벌기 때문에요. 이게 공산화할 때 실패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6절의 말씀 그대로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 이 사실이 무민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게 공산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극단 좌파 운동가나 강성 노조하는 사람들이 우민 정책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이 이런 얘기예요. 부자 것을 뺏어서 분배하면 공평하다 그래요. 아닙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있어서 투자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가난한 사람이 삽니다. 뺏어서 분배하는 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을 제거하면 자신들의 혁명 세상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을 무진 싫어합니다. 노조하는 사람들이 무진 싫어해요. 뭐 여기에는 노조 관계에 된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무진 싫어해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를 싫어해요. 혁명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이 땅에는요, 지식으로 넘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손과 우리 자손 대대가 살아요. 그래서 이게 공산화하고 노조운동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탄생해서 얘기를 하는데 모든 여론들이요, 이거를요, 걸러서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들을 때 판단이 안 서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물어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도 너희들을 지혜롭게 할 말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개인주의 현상이 와서 역사를 싫어하기 때문에 묻지도 않고 알라고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가는 겁니다. 여론의 좋은 대로 내 좋은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성한 나라의 특징은 강력한 군사력과 이 군사력을 뒷받침할 경제력과 그리고 경제력과 지도자와 지식인과 백성이 신뢰하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미국이 왜 강력한 나라냐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지구를 몇 조각을 낼 수 있는 핵무기부터 시작해서 지구를 완전히 없애버릴 화학무기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경제력을 뒷받침해요. 그리고 미국의 특징은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지식인들이요 똘똘 뭉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상상이 안 가요. 미국 위에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경제인들이요 이번에요 교묘한 합의를 했죠. 바이든이요 어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전문 용어를 잘 몰라요. 부채 상향 요건을 설명했어요. 부채 상향이 뭐냐? 우리가 그 알 길이 무슨 뭐 빚 많이 지는 게 좋으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상향 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얼마 정도 지면 징계하고 부도를 내게 해서 그 재산을 압류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한계선을 올려버렸어요.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인에게의 얘기가 아닙니다. 국가 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 간의 얘기인데 그러니까 미국이 의외로 전 세계에서 부채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의 이 부채를 가장 보유 많이 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방이기 괜찮은데 중국이 문제예요. 중국이 미국에 있는 국채를 사들여서 중국이 채권자예요. 채권자에서 지금까지 정책을 중국이나 일본이 기타 나라가 미국의 국채를 많이 갖는 것을 하향 밑으로 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향 조정하니까 미국 국채 값이 떨어져. 금리가 떨어져. 그러니까 미국 국채가 비싸야 되는데 미국 국채가 나중에 이 주식회사나 주식 매장에 나오면 미국 국채가 값이 안 나가. 그러니까 미국이 수입이 안 생겨. 그러면 상향 조정했어요. 미국 국채를 더 가져도 된다 이거요. 더 가져도 된다고 미국이 보증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막 사들이겠죠. 막 사들이니까 무슨 회사에다 서로 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국채값이 비싸져요. 그 미국이 그 중간에서 이득을 먹는 거예요. 상향 조정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부채에 대한 그거를 더 가지려고 하니까 전 세계에 있는 이 주식 시장이 다 풀려요. 막 돈이 막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이러면.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경제가 풀릴 거예요. 일정 기간 풀려요. 그러니까 곧바로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현상이 아파트 값이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부동산업자들이 좋다고죠. 그게 왜냐면 미국이 부채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경제를 잘 운영해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이 그 결정을 해서 그래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냐? 금융을 움직이는 데는 천재예요, 천재.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 세계 금융권을 줬다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꽉 쥐니까 막 일본, 중국, 그다음에 한국 막 이런 나라들이 막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막 경제가 안 돌아간다고. 이제 앞으로 조금 돌아갈 거예요. 조금 돌아가면 또 이제 하향한다든지 뭐 금리를 올린다든지 또 이상한 얘기 나올 거예요. 그냥 놔두진 않아. 그런데 조금 풀릴 때 정신 차려야 돼요. 미국이 그냥 가만히 안 있어요. 어쨌든 강성한 나라는 군사와 더불어 경제력을 갖게 돼 있고 정치인과 지식인과 경제인들이 탄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강력한 군사력과 강력한 경제력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식인과 경제인과 정치인들이 세 번째로 말하는 이 통합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중간에서 이 통합이 안 되게 움직이고 역할하는 것이 좌파 운동이고 공산주의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자유경제적인 이 체제가 공산주의자들 이게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합의가 안 돼요. 한국 정치만큼 합의가 안 되는 정치가 없어요. 한국의 경제만큼 합의가 되는 게 없어요. 하나가 죽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가 죽어야 돼. 뜻이 하나가 둘 다 사는 방법은 없어. 이게 안 돼서 우리가 세계 최고 인류 국가로 지금 진입을 못하는 거예요. 군사력도 돼요. 지금 폴란드랑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탱크나 포탈이 막 무지하게 수출됩니다. 성상초월합니다. 폴란드에서 이 유럽에서 생산하는 모든 탱크 다 포기하고 방산산업이라 가지고 우리나라 무기를 다 수입해 갑니다. 기회요, 기회. 엄청난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여야 할 것 없이 무조건 팔아서 돈 끌어들여야 돼요. 그럼 탱크 하나 팔고 포 하나 팔으면요, 포 하나 팔아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이 포에서는 포탄과 기타 재료를 다 수입해서 우리 걸 써야 되잖아요. 기계가 하나 가면 우리 걸 써야 돼요. 그러면은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 걸 다 써야 돼요. 폴란드나 유럽이. 그러면 막 이 기계를 막 무지하게 막 지금 수출해야 돼요. 기회입니다. 그런데 막 또 막 야당에서는 막 무기 수출했다고 막 인류가 뭐 저주받는다고 별 얘기다 그죠? 아니에요. 빨리 수출해 가지고 자본을 끌어들여야 돼요. 그런데 왜 이 얘기냐면은 이 지식인과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합의가 안 돼요. 미국은 이게 기회다. 그러면 막 진짜 행복이라도 수출을 해더래요. 미국 애들이요. 돈만 되면. 한국은 돈만 되면 그냥 싸워. 돈만 되면 싸워. 그래서 우리들도 성분이 그려. 이웃이 아파트 사면 배 아프고 차 바꾸면 배 아프대요. 우리는. 나도 사야지 이러는 게 아니고 배부터 아파. 성분이. 이게 지식의 합의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국가가 지금 추천한 거예요. 그래서 강성한 국가는 군사, 경제, 지식입니다. 이게 합쳐져야 돼요. 그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이게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6.25 전쟁사를 또 돌아가야 돼요. 6.25 전쟁사에서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대거 남아 있습니다. 거진다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으로 온 거예요. 남으로 왔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가족을 데리고 다 버리고 기초 생활할 수 있는 보따리 하나씩이나 지게에다가 숫단지 하나씩만 지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 자세는 신앙을 자세 내려오는데 이게요, 전 세계의 기독교 역사에 어느 나라에도 없는 현상이에요.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입니다. 이게 피난. 그러니까 살라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북한에서는 예배드릴 수 없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땅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솥단지 하나 빼서 메고 아내에게 쌀 하나 매라가고 애들한테 옷까지나 다 부서있는 이 이불 같은 거 하나 매라가고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뭐가 보장이 있어? 굶어 죽기 딱 좋지. 굶어 죽으려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또 가서 인간적인 대접 받아요. 우리 어렸을 때요, 여기 천둥 마을 언덕 넘어, 그 다음에 갈산동 넘어오는데 여기가 북한 이주민들이 살던 땅입니다. 그 땅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핍박받았어요. 사람들 제국받았어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신앙 때문에 내려와서 예배 자유하게 내려와가지고 생활터전이 없으니까 굶어 죽고 생활터전이 없으니까 핍박받고 남의 타양에 와가지고 남의 고향에 와가지고 정착하려니까 이리저리 쳐서 일로 갔다 안 되고 절로 가고 강남버스는 절로 가고 그래가지고 산으로 골짜기로 다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이들이 한 일이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한 일이 북한 사람들하고 가지고 타라에다가 통태 메고 다니면서 팔고 이게요. 원주민들 이거 안 했어요. 북한에 사는 원 사람들이 자식들하고 살 길이 없어. 장사 외에는 살 길이 없어. 그래서 비단옷감 끊어가지고 막 보침지고 막 걸어 마을마저 채워서 좋은 비단 왔다고 그거 팔아. 새벽 시장 와가지고 이 여름날에 동태 떼가지고 머리다가 이거 하면서 다 팔 때까지 걷죠. 그 마지막 동태는 그냥 동태가 아니요, 생태지. 녹아서 다 팔아야 집에 들어가. 왜냐하면 그냥 들어가면 먹고 살 길이 없잖아. 이 신앙을 찾아 내려온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엄청난 활동을 해가지고 왜 이 땅에 왔냐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 때문에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절대적인 가치로 가져야 돼요. 북한 사람들이 넘어와가지고 그렇게 살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냥 우리나라 말하는데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버리고 그냥 민주주의, 슬그머니 사회민주주의, 진짜 혓바닥 다 뺄 일이요. 망하려고 하는 일이라고요. 자유민주주의 가치 때문에 이 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온 거예요. 예배에 자유한 곳으로 가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이게 남한이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부흥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도하고 장사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이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적인 사상이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 세대들이 이런 단어에 대해서 역사적인 인식을 가져라고 지금 이 목사가 외치는 거예요. 역사적인 인식을 가져라. 공산주의를 경험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공산주의는 망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 땅에서 살아보고 그 체제에서 살아본 사람들이, 탈북민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와가지고요, 나는 오늘 아침에 탈북민 어떤 여성 이야기를 조금 읽었는데, 이 보위부 김정일이 지키는 보위부에 소속돼 있던 여자인데, 이 여자가
탈북해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사는데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글을 올렸더라고. 올렸는데 저기는 14살 때부터 하루에 어깨에다가 메고 다니는 키로수가 40kg, 60kg, 최고 90kg까지 메고 다녔대. 90kg를 메고 압록강을 수영해서 넘었다네. 난 상상이 안 가. 살라고. 14살 때 우리 애들 한 10kg만 달아놓으면 막 물에 다 빠져 죽을걸? 여자가 그렇게 해서 밀수하고 살았대. 살다가 밀수를 하면 할수록 한국 물건이 걸리는 거예요. 핸드폰이고 뭐고 막 옷이고 그다음 메이드 인 코리아가 걸리는 거예요. 그 도대체 이 한국이 얼마나 자세하게 최고의 상품이라고 북한으로 가져가려면 한국산이 자꾸 걸리냐? 그 관심을 가지고 자기 동생하고 탈북해가지고 남한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그 사람이 쓰는 일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쓰는 얘기요. 나는 너희만 할 때 군사훈련 14살 때부터 특수 군사훈련 받으면서 압록강을 40km, 60km, 90km를 메고 수영해서 건넜다. 왔다 갔다 했다. 그 90km 메고 물에 빠지면은 얕은 데 올 때까지 끝까지 잠수해서 갔대요. 90km가 뜨나면 안 뜨지. 물 밑으로. 누가 이기나 보자 90km짜리 끌고 잠수해서 강을 건드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보면은 안 빠져 죽은 거지. 그냥 우리 애들 반만 줄여서 50km짜리 타러가지고 올해 그냥 말리포 바다에다가 다 집어던져 보자. 몇 명 살아남으라 알아? 왜 역사인식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요 공산주의 국가로 가게 진짜 공산주의는 망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주민들을 착취하고 주민들을 어리석게 만들었다고요. 어리석게. 그래야 그 지배자들이 누리니까 백성들이 똑똑하면 견디기 어려워.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똑똑하면 우리나라처럼 바꿔 그냥 5년 만에 탁탁 바꿔버려. 그냥 대통령들이 제일 불쌍해요. 욕 제일 많이 얻어먹고 원 공무원이 5년짜리 공무원이냐. 제일 불쌍한 거지 대통령이. 왜 그러냐. 백성들이 지식이 충만해서 똑똑하니까 다 판단하고 분석해버려. 틀리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한처럼 지도자가 아주 종신제요. 그런 백성이 똑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적당 수준만 가르쳐준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일입니다. 그 세계에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 젊은이들은 공산주의는 망해야 된다. 그러면 개인주의 성향 때문에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공산주의가 뭐 어때서? 나한테 뭐 해롭겠냐? 야, 공산주의 얘기가 로망이야, 로망.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이래요. 왜냐면 나만 살면 되니까. 국가라는 인식과 사회라는 인식을 갖지 않으니까 이게 MZ세대의 이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어떠니 공산주의가 어떠니 뭐 이런 얘기하면 싫어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저도 지금 꼰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잔소리 하고 있네 이러지. 그 잔소리가 아니길 원해요. 오늘 이야기가요. 그 대한민국의 자유의 가치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 고백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32장 신명기 32장 8절부터 14절 이야기입니다. 이 14절까지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축복받은 이야기예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렇게 높으신 자의 민족들에게 기업을 쉴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혜대로 백성들을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북이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이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를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높은 뜰에서 타냐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수사를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구른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밭에서 난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으시며 그 포도주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이거 엄청난 축복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독수리의 날개에다가 품같처럼 품으시고 모든 산물 이 땅의 산물을 풍성하게 해서 먹이시고 모든 가공되는 식품을 먹게 하셨다. 잘 살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아있던 그리스도인들이 타향에서 진짜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금방 잠깐 얘기했듯이 동구밖에 쫓겨나면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이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역사도 알고 하나님도 아셔요. 무지하게 기도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탄생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일제 말기부터 대한민국의 첫 국회가 열릴 때도 성경에다 손을 얹고 국회에 개원을 선언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63개국이 참전하고 이런 역사는 세계 역사에 유일하게 한국 전쟁에만 있어요. 전 세계 63개국이 그리고 인류가 탄생한 이후에 7대 전쟁, 전 세계 7대 전쟁 후에 가장 비참한 전쟁 7개 전쟁 중에 남북전쟁, 우리나라 6.25 전쟁이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7대 전쟁에 들어가냐면 63개국에서 온 이 유해인군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죽었고 실종되었고 전쟁 포로가 됐어요. 이 사실도 전 세계 전쟁사의 유일무이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북한 공산당에서 인민군들이 유해인군의 포로를 잡으면 말이 통해야지. 63개국의 언어니까. 그래서 굶겨죽이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서. 소통될 수 있는 말이 그때 당시에는 러시아, 영어, 한국어, 중국어 정도인데 라틴어, 무언 해가지고 막 터키어 해가지고 다 섞여서 왔는데 포로로 잡았어. 어쨌든 시커먼 놈, 어쨌든 막 하얀 놈, 어쨌든 누런 놈 막 재판하는데 말이 다 달라. 그래서 포로 중에 그렇게 비참하게 많이 죽은 포로 중에 전쟁 중에 하나가 6.25 전쟁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또 빚을 졌지만 세계 열방에 빚을 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는 6.25 전쟁사를 모르니까 알라고도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뭐 세계 열방에 빚졌는데 뭐 빚졌냐 그렇게 생각하죠. 63개국에서 온 이 군인들이요 엄청나게 죽었어요. 엄청나게 죽고 엄청나게 인권 유죄를 당했어요. 무지하게 굶어 죽었어요. 언어가 안 돼가지고요. 63개의 언어가 왔으니까 그게 되겠어요? 그런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자유의 가치를 지키려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 안 되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6.25 전쟁에 참전했던 분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서울에 와가지고 서울 시내만 들어오면요 펑펑 울어요. 그들이 전쟁할 때요 이 땅이 제 묻힌 땅, 고아의 땅, 과부의 땅인데 이렇게 잘 산다고 이렇게 잘 산다고 막 울어요. 그래서 소강성 목사님이 계신 세eden 교회에서 6.25 기념으로 전 세계에서 생존해 있는 이분들을 초청하죠. 6.25 전쟁 참전 초청합니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100% 다 이 교회에서 담당해가지고 이분들에게 예우하고 양해시켜 주고 있죠. 구경시켜주고 그러죠. 막 이 참전용사들이 막 감동 막 가는 데마다 울어. 자기가 전쟁할 때 이 땅에 다 파괴해서 재밖에 없었어. 고아들만 바글바글하고 과부들의 땅이고 남자들은 전쟁 가서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막 그렇게 막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그러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 애국가의 구절이지만 이 말씀이요 이게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사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이만큼 누리는 것이고 다만 우리 자녀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역사 인식을 가져서 개인주의에 빠지지 않고 국가 좀 생각하고 사회 좀 생각하고 우리의 선대들이 얼마나 많이 피를 흘리고 고생하셔서 이 나라를 지켜줬고 그리고 경제를 이렇게 뜬 사람들이 우리 지금 우리 60대, 70대, 한 50대까지 밤낮을 쉬지 않고 일해가지고 이 나라를 일으켰어요. 엄청나게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살고 사회적 인프라를 잘 갖춘 나라가 되었을 때 우리 청소년들과 더불어 30, 40대 MZ세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정신이 깨어나서 제발 역사 인신조과자라. 이 6월 달에 현충일이 다가오고 6.25 전쟁사 6.25가 다가오고 그러면 이때만이라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크게 이 말씀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